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잇따른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는 일부 네트워크 연결 장비 불량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불량이 있을 수 있는 오래된 장비에 대해 전수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쏘아올린 정찰 위성으로 우리나라 주요 도시를 비롯해 부산항에 정박 중인 미 핵 항공모함과 하와이까지 촬영했으며 김정은이 이를 확인했다고 선전전을 이어갔습니다. 공수처가 이르면 이번 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소환합니다. 수사력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일시 휴전 이틀째를 맞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13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을 추가 맞교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만취 한 채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폭행 전에는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며 납치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는 네트워크 연결 장비의 불량 때문에 발생했고 해킹 징후는 없었다고 정부 공동조사팀이 밝혔습니다. 네, 결국 정부 네트워크 장비의 사전 관리와 점검이 부실했던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정부 행정 전산망이 마비된 이후 8일 만에 지방행정 전산 서비스 개편 TF가 원인 규명 설명에 나섰습니다. 정부 TF는 먼저 이번 정부 전산망 마비의 원인으로 네트워크 연결 장비인 라우터와 포트 등 일부 장비의 불량과 이상 작동을 꼽았습니다. 외부 공격과 스파이웨어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보안 당국과 함께 확인했지만 해킹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해킹 징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도 해킹에 대해서 유의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TF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점검했지만 라우터 불량 외에는 다른 이상 현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비 불량을 규명하는 데 무려 8일이나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장애가 가지는 사안의 중요성 그리고 관련 시스템의 복잡성을 감안했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고 충분한 검증을 통해 신중하게 결과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부 TF가 설명은 복잡하게 했지만 이번 전산망 마비의 원인으로 꼽은 라우터나 포트는 가정집에서도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기초적인 연결 장비들입니다. 결국 네트워크 연결 장비에 대한 사전 점검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 전산망 마비라는 재난 같은 상황이 발생했지만 어느 기관의 책임인지 누구의 책임인지는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행안부는 향후 대책으로 라우터와 포트 등 불량이 있을 수 있는 오래된 장비들에 대한 전수점검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 발생돼 처리 매뉴얼을 보완해 국민에게 신속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복구 조치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으로 평택과 서울에 이어 부산, 강릉, 미국 하와이까지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커다란 지구본 옆에서 흡족한 듯 활짝 웃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그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찾아 정찰 위성이 평택과 서울 등을 촬영한 사진 자료를 확인했고 이튿날에도 관제소에서 부산과 강릉 등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위성 발사 이후 나흘 동안 무려 3차례나 관제소를 찾으며 광폭 행보에 나선 겁니다. 통신은 또 위성이 부산항에 정박해 있는 미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할빈슨호를 포착했고 미국 하와이 상공을 통과하면서 미 해군 공군기지까지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다음 달 1일 정식 정찰 임무 수행 착수를 앞둔 위성에 대한 세밀 조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수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고 전했습니다. 북측에서 위성이 촬영했다고 주장한 지역들은 모두 우리의 국가 주요 시설이나 우리 군,
또는 미군의 주요 군사기지가 있는 곳들입니다. 위성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은 이번에도 촬영 사진들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진을 찍었는지 찍지 않고 저런 말을 하는 것인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하는 말 중에는 기만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아직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전화통화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 일본 측의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에 대해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고 미일 양국도 우리 측의 조치를 존중했습니다. 3국 외교장관은 또 북한이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아예 합의 전체를 폐기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긴밀히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최근 험지 출마 의지를 피력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어제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만나 인적 쇄신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국민과 당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강조한 건데 인 위원장은 혁신의 첫 단추라면서 용퇴론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여당 혁신위원장과 이른바 스타 장관의 토요일 번개우찬 30분 남짓 대화의 최대 화두는 험지 출마로 대표되는 주류 희생론에 쏠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명리용 대전 등 험지 출마 전망에 원 장관은 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명줄이라며 희생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느냐 아니면 버림받느냐 이 길이기 때문에 저는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고 봅니다. 어떤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마다하지 않겠다. 거듭 감사하다는 말로 화답한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한 손에 쥔 용태론 압박 카드는 한순간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핵심 인사의 희생에는 국민의 보답, 즉 표가 따를 것이라고 강조하며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한 당내 침묵과 반발을 정조준한 겁니다. 희생에 관한 국민의 보답이 있을 거리라고 저는 강하게 믿습니다. 당을 바꾸고 무엇보다도 나라를 생각한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100%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나아가 이번 만남을 첫 단추로 표현하며 거취 압박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뜻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시한까지 제시하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린 현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김기현 대표는 같은 날 울산에서 의정 보고회를 열며 사실상 지역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이 용태론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울산 재출마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됐는데 김 대표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산 보고하러 하려는 자리여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속닥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언론이 막 보도가 돼가지고 제가 받은 사랑을 잘 돌려드려야 되겠다. 우리 주민들이 살기 좋도록 나라 만들고 울산 만들어야 되겠다. 김기현 대표님 오늘 울산에서 지역구 의정부도 활동하고 계세요. 만나서 대화할 때 그 진위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역 의원 당무감사 종료와 인적 쇄신 관련 혁신안 지도부 제출을 앞두고 여당 안팎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 속도를 둘러싼 이 혁신의 내부 잡음까지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여당 혁신 성적표를 좌우할 운명의 한 주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외교장관이 오늘 오후 부산에서 만나 2019년 이후 4년 동안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 재개 준비 방안과 지역 국제 정세 등을 논의합니다. 외교부는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정치국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19년 8월 이후 4년 3개월 만이며 3국 정상회의도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가 마지막이었습니다.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부산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어제 회담을 갖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지난 9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왕이 부장과도 첫 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양국 정상회담에서 거듭 천명된 양국의 전략적 호혜 관계를 확인했지만 오염수 처리 문제 등을 놓고는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마약 투약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오자 배우 이선균 씨 측이 마약 투약 자체가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물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이 마약 공급책으로 의심받는 현직 의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 겨드랑이 털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경찰. 2차 정밀감정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1차 정밀감정에서 모발은 음성, 다리털은 중량 부족으로 감정 불가 판정이 나왔고 앞서 모발과 소변 간이 검사 결과도 음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오자 이 씨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마약 투약 자체가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이 씨가 일관되게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 알려진 마약인 줄 몰랐다는 진술보다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오늘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셨나요? 예, 그것 또한 다 솔직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 측은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대로라면 마약 정밀감정에서 음성이 나오긴 어려웠을 거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 역시 모발과 손발톱 등 정밀감정에서 마약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물증 확보에 잇따라 실패한 경찰은 마약 투약 의심 연예인이 2명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 대상에 추가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예인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남 현직 의사는 이르면 내일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유흥업소 실장을 통해 이선균 씨 등에게 마약을 건네진 정황을 밝히는 데 탄력이 붙겠지만 기각될 경우 경찰의 연예인 마약 의혹 수사는 또 한 번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이번 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의 핵심 인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소환합니다. 공수처 1기를 책임진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수사력 논란을 딛고 유의미한 성과를 남길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해 강제 수사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9월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한 적은 있지만 윗선인 유 사무총장을 직접 겨눈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발로 시작된 이번 수사는 지난해 8월 감사원이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표적감사를 벌였다는 내용으로 공수처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이 허위 제보를 근거로 수사 의뢰까지 했다고 보고 공동무고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공수처는 그동안 유 사무총장에게 5차례나 출석을 요구했다가 모조리 거부당하자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까지 시사해왔는데 저희가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습니다. 어렵사리 다음 달 초로 조사 시점을 조율하고 유 사무총장의 출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12월 둘째 주는 넘기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출범 뒤 3년 동안 4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당하며 수사력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구속 여부가 수사 성패를 가르는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 공수처가 사건을 직접 기소해 유죄가 선고된 사례도 없습니다.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김진욱 처장은 올해 안에는 성과를 내겠다고 공언했는데 아직까지 보여드리지 못한 거는 죄송합니다만 하여간 연내에 뭔가 저희가 제 사건들을 마무리해서 사실상 공수처 1기 마지막 사건이 될 이번 수사에서 공수처가 존재 가치를 입증해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판사 신상 털기 등 무분별한 비방 행위와 재판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법관의 SNS 활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다음 달 4일 정기회의에 올릴 안건 8개를 잠정 도출했는데 먼저 최근 정치적 사건 판결과 관련해 판사에 대한 과도한 인신 공격 등이 잇따르자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방안을 유력 검토 중입니다. 또 특정 판사가 정치적 성향이 담긴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별도 SNS 이용 방안을 모색하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을 계기로 법관 재산 신고 시스템 등도 점검합니다. 법관 대표회의는 조만간 안건 내용을 확정해 공고할 방침이며 오는 5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하루 전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일선 법관들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며 택시기사에게 납치당한 것 같다고 신고하고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운전자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틀 전인 24일 밤 11시 20분쯤 수원 광명고속도로 남광명 분기점 인근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4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전남 여수시 율촌면 앞바다에서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해상에 검은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5시간 동안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해경은 기름을 유출한 선박을 조사해 유출 원인과 유출량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서울 도림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옥상으로 피신한 주민 1명이 소방에 구조됐고 다른 주민 4명도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은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5,7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일시휴전 이틀째 인질 석방 지연 끝에 2차로 13명의 인질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측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과 맞교환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몇 시간 안에 외국인 7명도 함께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AP통신은 카타르와 이집트 중재자를 인용해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수감자 석방 합의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가자지구에 구호 트럭을 진입시키는 데 대한 합의를 지킬 때까지 인질 석방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양측은 휴전 합의에 따라 24일부터 나흘 동안 모두 인질 50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을 단계적으로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하마스와 일시휴전이 종료되는 즉시 가자지구 공격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할레비 참모총장은 현지 시간 25일 장병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인질을 돌려보내기 전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현지 일간지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가 러시아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무기를 제공하는 미국과 독일이 무기 공급을 줄여서 휴전 협상을 압박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토요일 한밤중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곳곳에 무인기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주택가 건물들이 파손되며 정전 사태가 발생했고 창문과 유리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주차된 차량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시 당국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러시아 침공 이후 키이우를 겨냥한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으로 다수가 부상을 입고 많은 건물이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Его подбили, и он упал на садик. И в результате этого был очень сильный взрыв. У нас вылетело вот окно на первом этаже. И у нас открылось окно, и все, что происходило, вот эта вся отдача и огонь, оно было. 6시간 동안 공습 경보가 발령되며 주민들은 지하철로 대피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70여 대의 러시아 드론을 격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에 이어 올겨울에도 에너지 시설이 집중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줄여 러시아와 휴전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독일 매체 빌트는 미국과 독일 정부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밀어내려는 비밀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가장 많은 무기를 제공하는 두 나라의 요청을 우크라이나가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요즘도 왕진 가방을 들고 집마다 진료하러 다니는 의사가 있다는 건 아시나요? 정부가 4년 전부터 왕진, 그러니까 방문진료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작 의사들의 참여율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심 주택가에 들어선 작은 차량에서 왕진 가방을 든 의사와 간호사가 내립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집에 방문하는 겁니다. 어르신 혈압 좀 재겠습니다. 염증 부위를 치료하고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을 상담한 뒤 이동식 프린터기를 이용해 처방전을 발행합니다. 기다리는 환자가 없다 보니 진료 시간은 30분을 훌쩍 넘깁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거동이 어려워 병원 가기를 차일피일 미루던 일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나 이런 데는 거동이 불편하신데 이제 단순히 뭐 피 검사 정도랑 소변 검사를 하기 위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기가 너무 불편하시잖아요. 이런 방문 진료는 지난 2019년 12월 처음으로 시범 사업 형태로 도입됐습니다. 고령화에 1인 노인 가구도 늘면서 방문 진료 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해마다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1차 의료기관의 참여율은 고작 1.3%에 불과합니다. 의료사고 우려나 복잡한 행정 절차도 원인이지만 가장 큰 장벽은 역시 수입입니다. 1시간 왕진으로 환자 1명을 보는 것보다 진료실에서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또 한 달 진료가 60건으로 제한돼 방문 진료에만 주력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의사 1인당 300건 정도를 폭을 넓혀주지 않으면 사실 수입적인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방문 진료를 언제까지 사명감만 갖고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방문 진료 관련 수가는 올리고 30%에 이르는 환자 본인 부담금은 낮출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방문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30만 명에 육박하는데 의료 인력을 끌어들일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입니다. YTN 김은입니다. 방과 후 교육과 예체능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밤까지 빈틈없이 돌봐주는 늘봄 학교가 내년 하반기 전국에 도입됩니다. 원래 예고했던 것보다 1년 앞당겨지는 건데요. 다음 달 초 전국 확대를 위한 늘봄 학교 운영 방안이 발표될 예정인데 교환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남 김해 산문초에 마련된 거점형 늘봄 학교입니다. 기존 교실과 분리된 별도 공간으로 매일 방과 후 산문초와 인근 10개 학교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거나 돌봄을 받습니다. 오늘은 큐브하고 체육하고 다 끝나면은 레고 할 수도 있고 재밌게 놀고 계속 만들기 하고 친구들이랑 친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좋아요. 월산초등학교에 있는 돌봄이 인원수가 다 꽉 차가지고 여기 올 수밖에 없었어요.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친구? 프로그램이 재밌어요. 부산에서는 아예 학교 밖 청소년 수련관에 거점형 돌봄센터를 구축했습니다. 두 곳 모두 방과 후와 돌봄 관련 행정 업무를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떨어지게 됨에 따라서 업무 경감이나 그런 학생 관리, 안전 관리 등등에서 많은 부담을 줄여서 선생님 또한 만족도가 높아져서 좀 밝아졌다는. 교육부는 이렇게 학교 안팎에 교실과 분리되는 늘봄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고 교육청이 운영을 맡는 모델을 목표 삼아 다음 달 초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교육 훼손하는 늘봄 학교 철회하라! 하지만 늘봄 전담교원은 2027년부터 확충하는데 전국 확대는 내년으로 앞당기면서 교원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 학교들조차 늘봄 지원 인력을 받기는커녕 강사도 못 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경북 내 대부분의 늘봄 시범 운영 학교에서 교사가 직접 운영 인력으로 투입되었습니다. 담임교사가 늘봄 부장을 맡는 바람에 그 반 아이들은 절반의 수업만 담임교사와 하고 나머지 절반 수업은 기간제 교사와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교가 몰려있는 서울과 경기교육청 역시 지원청 산하 학교들이 너무 많아 늘봄 운영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난색입니다. 이들은 학교가 공간을 빌려주되 지자체가 운영을 맡길 바라고 있지만
서울 지자체 가운데 방과 후 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건 도봉구뿐으로 대다수 지자체는 교육 업무를 주도적으로 맡는 데 소극적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늘봄 운영 방안 발표를 앞두고도 운영 인력과 관련해 각 교육청이나 지자체와 별다른 협의도 하지 않고 있는데 대책 없이 정책 발표만 서둘러 교육 현장의 혼란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멸치잡이철을 맞아 최근 울산 앞바다에서도 멸치잡이 선단들이 조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업 과정에서 배들이 시커먼 매연을 내뿜으며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단속 주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CN 울산 중앙방송 박영훈 기자입니다. 부둣가에 떠있는 어선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선들은 통영과 마산 등 경남 지역에서 온 멸치잡이 어선들입니다. 선박이 이동하거나 멸치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시커먼 매연이 발생하는 겁니다. 멸치잡이 선단의 한 선장은 중유의 일종인 벙커유를 쓰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매연 문제 때문에 경유를 쓴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멸치잡이 선단들이 들어올 때마다 매연 냄새를 맡고 있는데 이 때문에 혹시 건강에 이상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매연이 심할 때는 진짜 심각할 지경이에요. 물론 매일은 아니지만은 특히 애들 키우는 사람들은 걱정이 많이 되죠. 매년 7월부터 3월쯤 멸치잡이 철이 되면 멸치잡이 선단이 멸치 무리를 따라 불규칙적으로 울산 앞바다를 찾고 있습니다. 매년 멸치잡이 선단의 매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한 관리 주체는 아직까지도 모호합니다. 바다에 떠있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본명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여태까지도 이런 게 들어오면은 해경 쪽에다가 연락을 드리라고 했었는데 대기환경법에 따라 육지에서 발생하는 매연은 지자체에서 지도하지만 바다의 경우 해경에서 지도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경의 입장은 다릅니다. 해양수산청에선 화물선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점검하고 있지만 어선은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선박 안전법에 아마 거기 주로 이제 그 내용들이 있는데 적용이 이제 어선은 저희가 제외되거든요. 매년 매연 문제가 반복되지만 사실상 이를 단속하는 단속 주체는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울산을 찾은 멸치잡이 선단은 울산이 아닌 선단이 속한 지자체에서 어업 허가를 받고 울산 앞바다까지 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타 지역 어선으로 인해 울산 시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관련 당국의 조치와 업무 분장이 시급해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경남 창원시가 승객이 호출하면 오는 수요 응답형 버스를 시범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심이지만 버스 노선과 배차가 부족한 곳에 효율적인 버스 이용을 위해 도입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지역민들 기대가 큽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버스 정류장에 분홍색 승합차가 섭니다. 버스로 호출한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입니다. 최대 8명이 탈 수 있는 소형 버스는 이른바 수요응답형 버스입니다. 승객이 휴대전화 앱으로 목적지를 설정해 호출하면 가까이 있던 소형 버스가 오는 겁니다. 창원시는 도심이지만 촘촘한 격자형 도시구조라 버스 노선과 배차가 부족한 곳이 있습니다. 승객 입장에선 이런 불편이 감소하는 겁니다. 여기가 도심 지역이었는데도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는데 DRT를 타니까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좋아요. 시험 운행을 시작한 수요응답형 버스 누비다 버스는 버스 정류장 54곳을 누빕니다. 정해진 노선을 순환하지 않고 54곳 정류장 가운데 승객이 원하는 곳에서 태우고 내려주는 겁니다. 요금은 시내버스와 같고 기존 시내버스와의 환승도 가능한데 택시업계에 반발을 조정하는 게 과제입니다. 창원시는 앞으로 6달 동안 이 누비다 버스 석대를 시범 운행합니다. 창원 시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범 운영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운영의 한계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누비다 버스가
어떤 성과를 낼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큽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재난과 맞닥뜨렸을 때 가장 힘이 되는 건 평소에 받아왔던 교육과 든든한 안전장비죠. 국제구호단체가 포항과 경주 등 지진 피해 지역에 어린이 맞춤형 장비 보급과 대피 교육에 나섰습니다. 김구루 기자입니다. 비상벨이 울리고 바닥에는 희뿌연 연기가 깔립니다. 책상 아래로 대피한 학생들은 의자에 비치된 안전모를 꺼냅니다. 그러고는 자세를 낮춰 복도 난간을 잡고 운동장으로 대피합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지진 대피 훈련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장난임이 아닌 것을 인지하고 진지하고 침착하게 대피해서 실제 상황에도 인명피해가 없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쓴 안전모는 국제구호단체와 건설사가 함께 만들어 보급했습니다. 기존 제품보다 가볍지만 안전성은 더 높였습니다. 의자 밑에 보관할 수 있고 무선 식별 장치를 달아 위치 확인도 가능합니다. 특히 학생들한테 바로 자기 자리 의자 밑에 안전모가 있다는 것은 지진이 혹시나 모를 그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적시적으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포항과 경주, 부산 등 모두 22개 학교 학생 11,000명에게 안전모가 지급됐고 대피 훈련도 이어졌습니다. 이 단체는 올해도 5,000개를 추가 보급하고 사업 지역도 더 넓힐 계획입니다. 위급 상황 시에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장비 보급과 더불어 이 재난 안전 교육이 아이들한테 생활화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각종 재난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이 돋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라면이 처음으로 수출 1조 원을 돌파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한국 라면이 수출 1조 원을 달성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김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코리아 페스티벌. 엑소, NCT, 마마무 등 K-팝 스타들이 총출동해 화려한 무대를 펼칩니다. 한 곳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닭볶음면과 각종 소스를 맛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김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매운맛. 하지만 이미 먹어본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Ja, aus dem Asiamarkt. Yes, I eat them all the time. I have like these 5 packages at home and my whole cupboard is with fire. 불닭볶음면은 이제 정통 라면을 제치고 이 회사의 수출 효자 상품이 됐습니다. 8년 전부터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해 전체 수출의 70-80%, 한 해 수출이 6천억 원에 달합니다. 낯선 음식을 먹게 된 배경은 역시 한류의 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갔습니다. 여기에 유튜브에서 불닭볶음면 챌린지가 대박을 터뜨리며 수출을 견인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음식보다는 놀이 문화로 자리 잡은 게 좀 더 영향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운맛의 지금 트렌드가 또 세계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현지화 전략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을 위한 똠양꿍 라면은 유명 셰프와의 협업으로 현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태국은 라면 수입의 80%를 한국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올해 라면 수출은 지난해보다 24% 성장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짜파구리에 이어 BTS의 비가 라면을 끓여 먹는 장면을 보고 열광하는 전 세계의 라면 마니아들. 한류 속에서 도약을 꿈꾸고 있는 한국 라면이 또 어떤 신기록을 낼지 주목됩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네, 또 모듬전과 막걸리에 컵밥까지 캐나다에선 한국 음식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한식당을 열려는 이들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우리 음식을 꾸준히 알려온 동포들의 노력 속에 K푸드 열기로 뜨거운 현장을 김옥선 리포터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편의점과 분식집, 약국 간판에 주차 금지 표지까지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한 공간의 거리 모습은 물론 소품 하나까지 오밀조밀 한국처럼 꾸민 이곳은 실내 포장마차.
한인뿐 아니라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서 본 포장마차를 체험하려는 현지인들로 붐빕니다. I love watching K-dramas, and I've been seeing it like that. So I was like, yeah, that's why I really wanted to go. So I was like, okay, yeah.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조합은 석쇠 불고기와 국수. 최근에는 모둠전과 막걸리도 인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할 때 실제로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조합으로 많이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싸고 간편하게 속을 든든히 채워주는 컵밥, 겉은 바삭, 속은 쫄깃한 핫도그 등 한국 거리 음식도 K푸드 열풍에 합류했습니다. 우리 동포가 시작한 컵밥 식당은 불과 4년 동안 매장 5곳을 더 열 정도로 성업 중입니다. It's really good, like the dumpling, the meat, the rice. I think everything together is a really good combination. I think the price here is like a lot cheaper, so I could afford eating. 한국 음식에 대한 호감이 커지면서 한식당에서 일하려는 현지인도 늘고 그 외국인 직원들을 저희가 고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10명 중에 7, 8명이 일단 저희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이런 분위기 속에 식당에서 일하는 동포 직원들도 처우가 한결 나아졌다며 반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오버타임으로 일하면서 돈을 잘 안 챙겨받는다던가 직원 밥도 무료고 영주권도 지원해 주셔가지고 다양한 분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들의 분들도 있습니다. 한인회를 중심으로 동포들이 꾸준히 체계적으로 우리 음식을 알려온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매년 8월 캘거리 내에 있는 다양한 한식 서비스를 하는 레스토랑을 모집해서 캘거리 시내 한복판에서 캘거리 시민들에게 한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입점을 희망하는 레스토랑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한국 음식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한식을 엉터리로 흉내내는 식당이 생기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경쟁은 아무래도 이제 한식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회는 한국 음식을 더욱 올바로 알리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다방면으로 투자와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YTN 월드 김옥선입니다. 챗 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이사회에서 쫓겨난 지 닷새 만에 복귀하면서 업계의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드는 AI가 과연 인류에게 지옥문을 열지 천국으로 인도할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챗 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은 오픈 AI 이사진에 의해 해고된 뒤 최고 경영자 자리를 5일 만에 되찾았습니다. AI 상업화가 인류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며 AI 개발의 속도 조절을 요구했던 이사회는 오픈 AI 직원 대다수가 그를 따라 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백기를 든 것입니다. 이사회는 앞서 올트먼이 범용 인공지능 AGI 개발의 전기가 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거두자 이 인공지능 상용화의 위험성을 우려해 올트먼을 해고했다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범용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추론, 학습,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춰 인간의 명령 없이 스스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올트먼은 인류를 무지에서 구원하는 거대한 진보가 눈앞에 다가왔다면서도 인공지능의 위험성과 관련해 정부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if this technology goes wrong, it can go quite wrong, and we want to be vocal about that. We want to work with the government to prevent that from happening. 이런 가운데 미국과 영국, 중국, 한국 등 28개의 나라는 AI가 파국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협력을 다짐하는 공동 선언문을 처음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Dozens of countries signing the first ever declaration of its sort, saying that we need to develop a shared understanding of the risks that frontier AI technology poses and work together to develop our understanding of them and then how to manage them. 전문가들도 자율적 문제 설정과 해결 능력을 갖춘 AI가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이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 저도 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추론하는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정말 스스로 뭔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쪽 이쪽에 대해서는 좀 규제나 가이드라인이나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 각국이 AI 기술의 위험성에 대해 얼마나 법적, 제도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느냐에 따라 지옥문을 열 것인지 천국으로 인도받을 것인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우리 문단과 미술사학 분야의 거두 조정래 작가와 유홍준 교수가 잇따라 신간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인생 후반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 작품들인데 김정회 기자가 소개합니다. 책 제목에서 드러나듯 작가 조정래 씨의 신작은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문단에 큰 획을 그은 대작들을 줄기차게 써왔지만 돈은 사실 조 씨가 평생을 생각해온 문제였습니다. 제가 가난했던 시절 대학생 때부터 계속 생각한 문제죠. 특별한 착상이 아니고 평생에 걸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돈 욕심이야말로 인간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지표로 봤습니다. 그래서 내세운 게 운동권 출신 변호사와 비정한 사건들로 얽힌 의뢰인들입니다. 조 씨가 생각하는 사회 문제의 핵심이자 구원 대상입니다. 후반기가 시작되는 작품일 수 있습니다. 종교가 아무리 강조해도 실패했는데 나 또한 실패하리라. 그러나 실패가 두려워서 앉을 수는 없다. 선택가 있습니다. 유홍준 교수가 지난 30년간 우리 문화와 역사의 현장을 특유의 통찰과 쉬운 설명으로 소개해온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와 작별을 예고했습니다. 새로 출간한 국토박물관 순리의 2권은 그 첫 작업입니다. 제 취지 자체는 어쨌든 문화유산 답사기가 마지막으로 이 정중하게 그 피어리어드를 찍을 수 있는 방법이고 서울, 제주, 경주 등 지역 중심의 답사기와 달리 순례기는 정중한 미술사 통사에선 얘기할 수 없었던 시대의 속살까지 시대순으로 대표 지역과 문화유산에 담아 더 쉽게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신석기 유적 부산 영도의 폐총은 이번에 처음 다뤘습니다. 순례기는 구석기 시대에서 삼국시대까지를 담은 1, 2권을 시작으로 근현대사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때쯤엔 유 교수도 80대에 접어드는데 마지막 종착지로 쓸 곳도 이미 정했습니다. 맨 마지막 꼭지는 독도가 될 거라고 내 마음속에 잠정적으로 갖고는 있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흠집이 생기거나 잘려도 원래대로 돌아오는 자가치유 소재가 개발됐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자가치유 소재들보다 투명해진 데다 자가치유가 가능한 온도가 실온까지 낮아져 상용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입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새로 개발한 자가치유 소재를 스마트폰에 보호필름처럼 붙여봤습니다. 투명해서 화면을 보는데 어려움이 없고 터치도 가능합니다. 거친 솔로 세게 문질러도 쉽게 흠집이 나지 않습니다. 칼로 자른 뒤 실온 수준인 35도의 열을 가하자 1분 안에 재결합이 되고 6시간이 지나자 거의 원상태의 강도로 돌아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이 소재는 기존 단점이었던 투명성을 크게 높이면서도 강도와 복원력까지 유지했습니다. 자가치유된 이 소재는 비틀거나 잡아당겨도 멀쩡하고 2kg의 아령을 들어 올리는데도 끄떡 없습니다. 신발 밑창 수준의 인장 강도를 지녔는데 최대 10kg짜리 추를 매달아도 거뜬합니다. 연구팀은 고분자 속에서 끊어졌다가 붙는 과정을 빠르게 반복하는 새로운 수소 결합 구조를 만들어 소재 스스로 손상을 회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부드러워지게 되면은 여름철이라든지 이 온도가 높아졌을 때 흘러내려버리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6시간 정도면은 이 흘러내리지 않는 특성과 자가치유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그 최적화 구간이라고 보시면. 연구팀은 개발한 소재가 투명도가 높고 흠집이 잘 나지 않아 디스플레이 보호 필름으로 활용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발한 소재를 스프레이 형태로 바꿔 국내 완성차 업체와 함께 자동차용 코팅제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네, 차량, 캠핑장을 비롯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 예방법을 최강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텐트 안에서 일산화탄소 캠핑장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부탄가스 난방기구를 켜놓고 잠을 자다가 40대 남녀가 매년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일산화탄소는 연료가 탈 때 발생하는 무색, 무취의 기체를 말합니다.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기 때문에 중독 전에는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일산화탄소가 위험한 이유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주택이나 숙박업소, 캠핑장에서 사용하는 화로, 난로가 그 예입니다. 일산화탄소는 그 자체로는 독성이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일산화탄소는 산소 대신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장소별로 본다면 대부분이 주거시설과 텐트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차량과 텐트와 같은 좁은 공간에서 중독 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은 만큼 응급처치와 예방법 숙지가 필수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환기입니다. 창문을 열어 외부 공기를 유입하여 난방기계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낮춰줘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난로 기기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가 유지된 곳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2개 이상은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대처는 예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 수칙을 미리 숙지해 앞으로는 안타까운 사고가 없었으면 합니다. 어제보다는 추위가 덜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상 0.4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높은데요. 낮에는 영상 7도까지 올라서 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불어서 화재 위험이 높으니까요. 불조심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요. 곳곳에 빗방울이나 또 눈이 조금 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0.8도, 부산은 영상 5.7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은 8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고 화요일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